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신호입니다. 저희 전남 CBS는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서 출생률 제고와 돌봄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또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집 방송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출생 돌봄 관련 전문가, 자치단체 그리고 기독교계 관계자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정인경 팀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8.4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올 2분기는 8.2까지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갖는 의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0.84 그리고 0.82죠.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이제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15세에서 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고요. 보통 이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0.84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가임기 여성이 평균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통계상으로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한 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남의 경우는 출산율 이제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1.15였더라고요. 근데 세종에 비하면 전국에 2등이에요. 그나마 전남 선방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는 굉장히 예외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신도시가 생기고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세종시를 제외하면 이제 전남이 가장 전국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전국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곳이 어디냐면 서울, 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같은 광역시 이런 대도시들이거든요. 네. 이런 대도시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상대적으로 전남뿐만 아니라 강원이라든지 충남, 경북, 제주가 1점 몇 명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다양한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든 지역을 보면 좀 상대적으로 결혼 출산 규범이 그래도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이제 결혼과 출산을 이제 생애의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고 뭐 시도에 비해서 초혼 연령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이제 그 전남의 경우는 22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22개 거의 대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제 경고를 받은 지역이 됐어요. 그러면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저출생의 문제 두 개가 겹치다 보면 과연 전라남도가 지속성을 갖고 이 지역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지방은 출산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결국 이동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지방 소멸 또는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비율이거든요. 이제 지방 소멸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이 20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전남 같은 경우 고령 인구 비중도 높지만요. 그럼 이제 이 이동의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청년 같은 경우죠, 결국 청년들은 학업이나 일자리를 위해서 서울이나 또는 광역시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주 경향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지방 소멸 지수와 관련된 20에서 39세 여성
이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요인인가요? 매력적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이 젊은 여성들은 문화와 여가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이나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풍경 외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약간의 우리가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다 해서 우리 광양시의 교육 보육 과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유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광양시의 최근에 출생과 돌봄 추이 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의 최근 5년간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6년에 이제 1.586명이었는데 뭐 2017년, 2018년 그리고 이제 2019년에 1.272명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2020년에는 1.232명으로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0.35명이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이제 덜 낳는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광양시가 앞으로 희망적인 것은 평균 연령이 42세입니다. 전남에서 이제 가장 젊은 도시고요. 일자리 확보 등 어떤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아이들을 가장 많이 낳을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같은 기간에 이제 인구 감소 폭은 2.4%에 그쳤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관에서 행정에서 일자리와 정주 개선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살기가 좋아진 광양으로 이사를 많이 오셔서 전체 인구 감소폭은 조금 덜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사실 인구를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최근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64명으로 사실은 전국의 합계 출산율 0.84명보다 훨씬 적거든요. 네. 근데 서울 인구는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방금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돌봄 추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를 잘 그 돌봐주는 거,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저희들이 공적 돌봄 100% 실현이 목표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시가 이제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연령이 42.0세로 젊은 도시인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그 가정 비율이 50.1%입니다. 그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방과 후에 집에를 가면 2명 중에 1명은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취학 전에 어린아이들은 보통 어린이집하고 이제 유치원에서 시간도 보내고 이제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제 학교를 그 파한 이후에 사실상 그냥 돌봄 차원에서 보면 돌봄 취약 시간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초등 저학년 그 맞벌이 가정을 주 그 타겟으로 해서 광양 아이 키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키움 센터가 뭐냐면 방과 후에 이제 혼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즐겁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적 아이 돌봄 서비스, 즉 쉽게 말하면 돌봄 기능 그리고 놀이 기능 또 체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인데요. 저희 시는 이제 현재 저학년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한 86%를 돌봄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2023년에는 100% 제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12개소인데 추가로 11개소를 그걸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이제 광양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남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자리도 있고 또 그 지역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전체적인 인구가 젊다는 것 이렇게 짚을 수 있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출생과 보육 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도 이렇게 선전하는 포인트 변수가 그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딱 드리면 아이 키우는데 광양시
반민 기업 전체가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아마도 이제 아이 한 명 한 명은 정말 신이 보내준 귀한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은 모두의 희생과 어떤 수고로움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광양시 전체가 발벗고 나서서 지원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이 출생 전에는 네. 신혼부부 무료 검진비하고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을 합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산 장려금을 첫 아이 5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넷째 아이는 2천만 원을 드립니다. 조금 지원 내용 말씀드릴게요. 네. 둘째 아이 출산 가정에는 다둥이 행복 쿠폰 100만 원을 드립니다. 또 셋째 아이 출산 가정에는 육아용품 구입이 50만 원을 드립니다. 넷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기업하고 이제 결연을 해가지고 1년 이제 결연을 하는데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제 이 밖에도 뭐 저소득층 분유비를 지원한다든지 난임 부부는 시술비를 지원한다든지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요. 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도 지원을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계속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임신부 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48만 원 상당인데요. 이것도 지원을 하고요. 또 간접적으로 장학생 선정 우선권도 부여를 하고 휴학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또 면제를 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책들이 있는데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출생을 해서 취약전 아이들을 또 위해서는요. 2017년 하반기에 전국 최초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을 저희들이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 제도권 밖의 사업을 저희들이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 사업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달아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 중, 고등학교 그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하고 급식비라고 해서 연간 10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제 학용품 구입비 5만 원인데 또 중고생 교복 구입비 30만 원, 뭐 친환경 급식비 그리고 이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고 풍성하게 운영하는 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신규 또 지원 정책으로 해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우리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지금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한 10만 원 정도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좀 잠깐 여유로운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를 활용해서 이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취득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출산과 이제 돌봄 업무의 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 조직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여성가족과의 가족 돌봄 팀이라고 전담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업무는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추진하고 또 중앙부처 소관도 다 달라요. 이 초등급 방과 후 돌봄 센터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온종일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 지역 아동센터 참 이름도 좀 비슷비슷한데요. 이 센터들을 이 팀에서 통화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운영 시스템에서 부서 간 중복이나 엇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관리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2021년 금년에 워킹맘을 위한 안전하고 걱정 없는 방학나기 광양 할머니 밥상 사업을 행정안전부에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로 제출했습니다. 방학 때면 이제 애들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점심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종 심사에서 8개 단체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 시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발표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최소한 장려상은 이제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랑은 좀 접어두시고 이번에 우리 기독교계 쪽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윤태일 목사님, 네. 예, 자, 우리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주일학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그 조직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의 40% 정도가 40% 정도가 이제 소멸했다 이런 통계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양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 또 공업 지역이 이제 공존하는 도농공 복합 도시인데 우리 지역 교계 활동하시는 현장에서는 그 출생의 문제 어떻게 보고 또 느끼십니까? 네,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교회 학교가 소멸될 위기에 있어서 저희도 많은 근심과 함께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교회 학교 학생 감소율이 41.2%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여시교장로회 통합 측은 38%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광양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회 수가 한 180여 개 교회가 되는데 그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게 없는 교회가요?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예, 100교회 같으면은 40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는데 네. 60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다. 그렇게 예. 볼 수 있고요. 농촌 지역은 교회 학교가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3,000에서 5,000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보면 역시 출산율 저하의 첫 번째 원인이 있다.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교회가 우리 사회와 많이 교감하고 또 역할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또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윤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래 전부터 출생과 보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가운데 유독 출생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5년, 6년 이때에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우리 한국이 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일이 있었고요. 바로 그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2006년부터 10년 동안 151조 원 그런 예산을 쏟으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그때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2017년 통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폐교의 현황을 보니까 3,683개의 초중고교가 폐교가 됐는데 그중에 우리 전남을 보니까 718개 정도 그래서 전체 21.4%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전남이 심각하구나. 이것을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 출생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인 위기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출생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문화적인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확장 또 이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최고의 애국 운동이 출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가정의 행복, 가문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한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저출생 문제의 현 주소를 한번 이제 각 분야별로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정 박사님. 네. 지난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 박사님도 보셨죠? 네. 이제 맞습니다. 약간의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출생률을 높이기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약간 이번에는 이제 돌봄 쪽으로 약간 무게 중심으로 옮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분석에서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출산율 반등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를 두고 있거든요. 네네. 즉 이제 출산율이
이제 장기 지속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라고 이제 분석하게 된다는 건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배경 요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사회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조사를 통해서 의식이나 실천 조사를 하는데 이 사회조사의 이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결혼이나 출산이나 가족관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사회조사 결혼 가족관 관련한 이제 결과들을 보면은 젊은 층일수록 결혼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네. 또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은 필연적인 결론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일단 이제 출산율 제고라고 하는 부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도입해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가족이나 가구의 규모가 작아지는 추세에 대응해서 이제 정부 정책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게 결국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노년 부양비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마련해 왔던 정책이 한편으로 이제 청년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 이제 7월에 발표된 이제 보고서는 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돌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즉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돌봄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또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돌볼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정책이 변화한 게 아닌가 이제 보고 있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인구 축소 경향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제 법률론 중심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장려하는 이제 그런 정책에서 일종의 좀 방향 전환을 틀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조금 더 급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비혼 동거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도 어떻게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할까 이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향의 변화들이 지금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이제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가족 형태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서 보육의 인프라 같은 걸 확장한다면 당장의 이제 출생률의 반등을 꾀할 수는 없지만 인구 감소 경향에 이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합계 출산율 뭐 1%대 1점대에 떨어졌던 프랑스 근데 대표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GDP 대비 5% 이상 투입해가지고 이제 2 이상으로 이제 끌어올린 그 사례가 이제 회자가 많이 됐는데 돌봄이라는 것 자체도 전제는 아이를 낳아야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 돌봄으로 무게중심으로 옮기고 또는 거기에 적응력을 높여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트랙으로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사회 인식 변화라든지 뭐 여건 변화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좀 포인트를 좀 더 그 중심을 두고 추진을 하면 좋을 방법 혹시 해안 있으신가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산율 제고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프랑스 이야기를 할 때 꼭 같이 이야기 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야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1999년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거 가구의 권리를 그러니까 법률혼 관계와 똑같이 보장하는 시민연대 협약 팍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 효과로 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부부에게도 법률혼 관계와 똑같은 뭐 사회보험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주다 보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없으니까 프랑스 같은 사회에서는 법률혼 관계에 진입하지 않고도 이런 시민 연대 협약 관계 내에서 출산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같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문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결국에는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또 아까 우리 광양시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한데 사회 전체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이제 당장의 출산율 뭐 1명에서 2명으로 갑자기 상승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출생률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이제 OECD 통계를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혼외 출산인 거잖아요. 법률혼 관계 외부에서 출산이라는 게 이 혼외 출산 비중의 50%가 넘는 나라들이 10여 개국이 되고 사실상 이런 나라들이 또 출산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혼외 출산이 높으냐 그렇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사회조사 같은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관계 외부에서 출산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가족 유형에 대한 차별이나 아동에 대한 차별 또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을 벤치마킹 하려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오랜 유교 국가 아닙니까? 유교적인 생활 방식도 사고 방식들이 굉장히 이제 출생과 또 가족의 문제까지도 이제 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개학 이후 들어온 우리 개신교도 굉장히 우리 의식이라든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혼외 가족 자녀 문제, 과연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그걸 과연 수용이 가능할까요? 그 만약에 기독교에서 과감하게 수용하자, 뭐 유연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나선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거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은 목사님 교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은 저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신학적인, 성경적인 또 윤리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출생률 높이는 것 또는 이제 돌봄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간다면 보면 현재 정부 정책의 이제 가장 그 부족한 점 내지는 좀 보완했으면 좋은 점이라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정책을 잘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세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생이 없는 돌봄은 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효과적으로 출생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적극적인 지원하는 것도 더 구체적으로 대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돌봄도 역시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임신부터 보육, 양육까지 국가 내지는 사회 또는 뭐 지자체 그 외에 어떤 사회 또 여러 가지 돌봄 단체들 함께 동반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충분히 정책을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볼 때에 정책은 참 좋은데 현장에서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보완하고
네, 이렇게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유현철 과장님. 네네. 네. 자, 올해 우리 정부의 저출산 예산이 한 46조 7천억 원 규모 정도 되더라고요.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23조 원이 들어가요. 한 절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과 교육 이제 보육 지원에 한 17조 6천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 문제 꼽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반영해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이제 집 문제, 이제 주거 문제 해결에 투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이제 지방 정부로 갖고 내려왔을 때 과연 이 정도의 예산 배분이라든지 지원 이게 적정한지, 또 현장에서 느끼는 그 정책 실행하다 보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하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뭐 당연하고 이제 바람직한데요. 네. 그렇다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손을 놓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기초자치단체도 그 지역 나름의 어떤 여건이 있고 특색을 살려서 이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재정을 배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재정이 최종 도착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전국의 이제 시군구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자체 재원을 매칭을 해서 이제 정책을 이제 실행할 것입니다. 근데 자치단체가 이제 자체 재원을 얼마나 그 저출산이나 돌봄 분야 등에 투입을 하고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치단체별 색깔이 이제 일부러 나타납니다. 가령 보육 우수 도시냐, 아동 친화 도시냐. 근데 이제 저희 시를 보면 출산 지원 분야에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한 86억 원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1인당 한 800여만 원 지원하는 형태고, 보육 분야에 한 예산 64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예산의 8%이고요. 청년 지원 분야에 한 552억 원, 그래서 7%인데, 특히 이제 보육 분야 예산 규모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시보다 이제 규모가 2배 정도 큰 도시에서 이제 투입되는 그런 규모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이제 어떤 그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어떤 일을 하려면 행정 조직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정책,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전략 정책실, 또 교육하고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과, 또 아동 청소년을 전담하는 아동 친화 도식과, 또 여성과 가족을 전담하는 여성 가족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그 보육하고 돌봄의 정책 의지를 담은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출생 돌봄 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출생과 돌봄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 박사님. 네. 네. 그 요즘 젊은 그 세대들, 비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혼하고 출산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와 집값 문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남도 지금 이 두 가지 대책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이제 원점은 결국 결혼입니다. 가장 근인이죠. 그러니까 출생률 하락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 바로 비혼하고 만혼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나 그 광역시 대도시에서 이제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결혼과 이제 결혼에 이제 수반되는 주거, 그리고 출산에 수반되는 양육, 이 두 가지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도시는 거기에다가 이제 일자리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출산이나 결혼 자체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결국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출생률 하락과 이제 연결되는 걸 텐데요. 전남은 그런 출생률 측면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이제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 또 젊은 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도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남도 차원에서 이제 일찍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고 하는 정책을 표방을 했고, 그 핵심은 이제 일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까지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원을 제공하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상인이나 뭐 청년 인턴,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한전공대 유치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일자리와 관련되고, 또 뭐 에너지 신산업이나 관광산업에 주력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 혜택이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지원을 이제 아끼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혼 비용을 낮추고, 실제로 이제 대도시에 비해서 전남은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또는 학업을 위해서 이제 대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면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려고 도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와 집값 문제, 이제 전남의 집값이 서울에 비하면 뭐 몇 분의 몇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값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회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하고 전남 또는 뭐 전남 다른 그 지방이 혼재돼서 아마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중앙 수도권과 지방을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동시에 우리 가장 효과적인 전남의 인구 증가 또는 좀 더 소극적으로 인구를 감소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네,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그래도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자면은 일단 여기 이제 광양시 국장님도 계시지만 산업단지가 있는 광양 같은 경우에 젊은층 인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지방 소멸 그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에 나온 보고서 이제 그거에서 중요한 게 20대하고 39세 여성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20, 30, 40대, 특히 20대 인구 유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결국 학업을 위해서 또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수도로 몰려드는 경향은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30대, 40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텐데, 실제 인구 이동의 경향을 봐도 그런 부분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대의 인구 유출은 그 타시도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30대는 유출이 나타나더라도 도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20대하고 30대 정책의 포커스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대 경우에는 20대가 훨씬 더 급격한 유출을 보이고 타시도의 유출을 보이지만, 하나 더 초점을 들어가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유출이 더 급격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성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문제. 네, 그래서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죠. 예. 양질의 일자리, 또 문화적이고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조건, 주거 환경,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20대의 유출에 있어서 왜 20대 남성보다 20대 여성의 유출이 더 급격한가, 여기 좀 초점을 맞춰야 인구 증가 내지는 감소 억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도내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하고 조금 멀더라도 주거 환경이 괜찮은 곳, 특히 양육하기 좋은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정주하려고 한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보면은 결국엔 도내 이동이라 전남도 전체 차원의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이 시군구 차원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정주 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제 뾰족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저는 좀 이 인구 이동 측면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남성도 중요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지만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특히 이 부분이 지금 출생 돌봄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맞춰서 본다면 뭐 문화적인 어떤 혁신이나 특히 이제 요즘 20대 여성들은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희생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나 가족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가족 관계나 문화를 바꾸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이 여성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성별 또는 그 연령대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네. 좀 하고 싶네요. 자, 유현철 과장님, 네네. 자,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육재단 뭐 아주 전국적인 이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그 끝은 어디입니까? 광양시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이제 2017년 6월 7일에 전국 최초로 이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을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립 취지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 키우는 일을 그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그렇게 인식을 갖자. 그리고 그 부모에게만 아이 키우는 책임과 부담을 지우지 말자. 이제 이런 의미로 출발을 했는데요. 벌써 이제 재단이 출범한 지 이제 횟수로 이제 5년째가 됐는데 뭐 재정도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적립금이 한 70억이 이제 그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수입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보육 분야에 투입한 예산이 이제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보육재단의 이제 의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자고 이제 했는데 그 우리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데 참여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보육재단 후원 1계좌가 3,000원인데요. 그 많은 광양 시민들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에서 그 가입을 해서 이제 후원을 해 주시는데 그 가입 계좌가 올 봄에 33,000계좌를 넘어섰습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매월 9,900만 원이 이제 적립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업이나 단체 이제 그 개개인들이 어떤 계기가 있으면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수시로 이제 현금으로 기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그 보육재단의 어떤 사업들은 온전히 제도권 밖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모의 요구에 100% 맞추는 사업을 합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출산과 보육 그리고 이제 보육 어떤 시책들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 내 사업들은 대상이나 이제 지원 기준이 획일적이고 또 선별적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육재단 사업들은 법적 제도적 한계나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모들에게 당장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그 구상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이제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한계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런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각오신데요. 됐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예, 또 제작할 맞습니다. 때까지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는 그 이제 요인 중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 뭐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꼽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나 결혼 안 할래. 뭐 결혼에 대한 뭐 저항감 내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또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층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 목사님, 예, 또 사회적으로 좀 이 가치관의 교육 또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그 최일선에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고 목사님들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에 비혼이라든지 저출산의 가장 문제되는 근저가 사실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적인 사회적인 물질적인 지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문제는 가치관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결혼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왜 자녀를 출생해야 하는가, 그 당위성, 필요성, 국가적인 또는 뭐 개인 가정 또 가문의 미래성 전혀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충분히 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나아가서 결혼 및 출산 그 깊이에 대한 의식이 개혁이 돼서 바꿔져서 저출산을 겪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자녀는 아니지만은 자녀 출생에 축복을 일깨워주고 실제 출산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의식을 깨우치고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방법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또는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든지 또는 이제 건강한 가정 생활, 올바른 자녀 양육 등등 이들의 의식,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가치관만 바꿔주면 좀 삶이 어려워도 여건이 불만족해도 그러나 또 결혼하고 자녀 출산 가능합니다. 저는 가치관 변화가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덧붙여서요. 저희 CBS 기독교 방송이 해피버스 K라는 이름으로 해서 출생 돌봄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첫 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을 한 거고요. 예, 정부 정책 추진과 함께 우리 교회를 비롯한 민간 차원의 그 출생 돌봄 그 강화 노력, 그걸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정부 정책 외에 또는 지자체 정책 외에 민간 차원에서 더구나 이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우리 CBS 방송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단체들이 또는 어떤 조직들이 별로 부족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CBS에서 이 출생 문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로 치하도 하고 박수도 크게 보내고요. 또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아마 전국적인 큰 방향을 일으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 CBS와 함께 우리 기독교에서부터 출생연구소를 뭐 개소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함께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면 반드시 지금 산하 제한 정책을 쓰고 한 50여 년 가까이 지나면서 인구 절벽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됐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극복된다. 그런 면에서 CBS가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이고 감사하고 크게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뭐 축복의 말씀 감사하고요. 먼저 정 박사님. 아이고, 네. 예. 그 사실 출생 돌봄 캠페인을 이제 지켜들고 이제 추진한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그 사실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또는 언제 효과가 나올지 좀 불안하고 궁금해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차원의 출생 돌봄 이런 문제들을 추진하는 데서 좀 힌트, 충고를 좀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그 해피버스 K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참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청년층의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가 이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 모두가 일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여성도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 이제 재단에서도 도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90% 가까이가
그 가사 돌봄과 상관없이 여자가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고 또 남성도 호벌이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 벌었었는데. 네. 그래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맞벌이를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시에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변화가 뭐냐면은 근데 양육과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은 여전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약간의 지체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분담하고 남녀 모두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의 이제 이게 성 연령별로 인식의 격차가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출산 돌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양립이 어려워서 결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앞에서도 계속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해피버스 K 캠페인에 그 맞돌봄 캠페인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거죠.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반자 관계에서 그거 책임을 분담하지 않으려고 하면 요즘 독박 육아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여성이 이제 결혼 출산 육아를 혼자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 출산 육아가 이제 여성만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공감되는 젊은 층한테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요. 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젊은 층의 어떤 인식 변화, 욕구들을 고려해서 해피버스 K가 성평등 문화라든지 맞돌봄 문화 조성을 같이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예, 역시 그 박사님 다운 날카로운 제안이고 지적이십니다. 그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심각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죠. 저출생과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새 전문가를 모시고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라와 우리를 살릴 출생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과 사회 각 부문이 많은 관심과 실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동시에 오늘 이런 논의들이 출발과 분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남 CBS 출생 돌봄 특집 방송 제2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